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두각학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강사 송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 사실 오늘 생기부 설명 들으러 오신 거라 저한테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에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사이에 두 번의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이 단순히 이제 제가 이런 수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좀 비는 시간에 이런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이제 학교로는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 강사 코리아라고 약간 강사들 사이에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오디션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국어과 결선까지 가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 오늘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뭐 각자 다니는 내신 학원에서 다들 피드백을 해주시겠지만 내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해보고 애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 성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어렸을 때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학년 때 안 나오면 1학년 때 나쁘지 않았는데 1학년 땐 그래도 나름 버텼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이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부모님께서 얘가 원래는 잘했는데 왜 이러지? 애가 원래 이 정도 애가 아닌데? 라는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아이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나는 원래 이거보다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왜 그러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그래 나는 원래 중학교 때는 잘했던 애니까 국어를 못하는 애가 아닌데 이거는 학교 문제가 거지 같은 거야. 혹은 나는 원래 잘하는 애인데 이번에 내가 실수를 한 거야 라고 자꾸 합리화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성적이든 내신 성적이든 성적이 나왔으면은 내가 원래 1등급을 받다가 4등급을 받았으면 나는 원래 1등급을 받던 애야가 아니라 내가 4등급 받은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2학년 돼서 첫 시험, 1학년 돼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보면은 만족스러운 성적도 있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성적에 상처받기보다 일단은 내 아이가 지금은 3등급이구나, 내 아이가 지금은 4등급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뭐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전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데이터가 그 선생님한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 아이는 외부 지문을 유독 못 푼다라든지 혹은 시랑 소설 중에서는 소설을 좀 더 못하고 문학이랑 문법 중에서는 문법을 좀 더 못한다. 이런 식의 그 아이의 취약점이 있었을 텐데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이 아이가 틀린 문제들이 이미 얘가 틀릴 것처럼 예상이 되어 있는 파트였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잘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틀린 것인지가 먼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미 보고 왔는데 점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능력의 문제인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고 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틀린 부분과 이 부분 자체는 원래 이 아이가 약하고 대비가 소홀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안 되는 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되는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거,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중간고사 끝나고 피드백을 드릴 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원래 틀릴 것 같이 불안불안했는데 진짜로 틀렸고 이 부분은 대비가 잘 됐었는데 틀린 걸 보니 아이가 시험장에서 약한 타입인가 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머님들이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내신이라고 하는 게 학교 스타일이나 그 개인 선생님들의 성향을 타다 보니까 그 학생 자체의 국어 능력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유독 못 봐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이 아이가 이 학교 시험 스타일 자체랑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아이가 국어 능력 혹은 뭐 독해력, 문해력, 어휘력 자체가 딸리는 건지를 이제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 학교 시험 스타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서술형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를 보면 1, 2등급이 나오는데 유독 서술형에서 많이 깎인다. 이런 친구들은 뭐 학교 스타일이랑 안 맞는 케이스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독 이 문제량이나 지문수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못 푼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나는 모의고사는 잘 푼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의 스타일이 좀 시간에 타임 어택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학교 스타일이랑 안 맞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지금 당장 다니는 학원에
과를 옮기거나 선생님을 옮긴다고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한번 끝나면 이제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옮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 학원 조금 갔다가 저 학원 조금 갔다가 하는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대로 학교 시험 스타일과 안 맞아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옮긴다고 크게 성적이 바뀌지는 않으니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딱 시험지를 보면은 이게 학교 시험이랑 맞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자체가 예를 들면 개념어가 좀 부족하구나, 혹은 어휘력이 부족하구나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나 저는 학원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들도 만약에 애가 풀어왔는데 얘는 지금 나랑 해서 국어 능력에서 시너지가 안 나는구나 하면 저는 어머님들한테 과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학원을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나 학원으로 바꿔야 되는 케이스는 애가 그냥 엄마가 보내서 앉아있는 거죠. 사실 저희도 이렇게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딱 애만 봐도 얘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와서 앉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머니가 보내서 앉아있는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보내서 앉아있는데 그저 국어 능력의 문제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저랑 해봤자 아무 효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부터 파악을 해서 학교 스타일의 문제인지 이 아이의 능력 자체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시험지를 보셨는데 내 아이가 그냥 능력 부족으로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하면 저는 선생님이나 학원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실 학교마다 이미 잘 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잖아요. 어떤 교습소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학교마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선생님들은 두세 분에 불과한데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꾸실 수도 없다라는 상황이라면은 선생님하고 그 신뢰관계가 확보가 안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1학년은 이제 중학교 막 끝나고 올라온 아이들이라 제가 앞에 나와서 열심히 가스라이팅하면 가스라이팅이 통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던 가닥이 나름대로 있죠. 1학년 때 내가 이렇게 해봤고 나는 이런 데서 강의도 들어봤고 하는 그 본인의 고집이 있어서 제가 앞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너 어디 한번 해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그런 태도인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도 성적이 확 오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본인이 이 선생님한테 배운다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이 선생님을 평가한다의 입장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학원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선생님이 진짜 그 학생이 진짜 선생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그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어머님이랑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이랑 이제 선생님이랑 전화를 해보셨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내 아이가 이 선생님을 믿고 갈 것 같지 않다, 아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면 아무리 좋으신 선생님이어도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왔어도 아이가 선생님한테 신뢰가 굉장히 돈독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내 아이를 잘 안다 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의 시험 정도는 좀 더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졸업을 시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전화 오셨어요. 이 아이가 4등급을 받을 등급이 아닌데 너무 놀랬다라고 하셔서 저도 이 아이가 4등급을 받을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 했는데, 그 아이가 1학년 기말에는 2등급 하고 이제 1학년 2학기부터는 쭉 1등급 받고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시험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시험 스타일인지 아니면 아이의 능력 문제인지, 근데 아이의 능력 문제일 때 이게 선생님을 따라갈 아이인지 따라가지 않을 아이인지 판단해서 중간고사 끝난 후에 이제 내신 학원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수업 겸 그 다음에 아이들이 2주 3주 정도 이제 기말까지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일단 내신은 대부분 문학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학에서 저희가 개념어라고 하는 게 의인법, 서리법, 역설법, 어머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문학 개념어 강의를 2번에 걸쳐서 3시간짜리를 할 건데 사실 3시간도 모자랍니다. 고3 같은 거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한 10시간 넘게 수업을 해야 문학 개념어를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3시간으로 2번도 모자라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개념어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어머님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는 꼭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이 개념어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를 개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판단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낼 때 학교 선생님이 이 단어에서 이거는 서리법이야 라고 설명을 안 해줬다고 해서 서리법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이 친구들은 이 정도 개념어는 알겠지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수업을 안 해주셨더라도 혹은 외부 지문에서라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게 개념어 문제인데, 아이들은 뭐가 문제냐면 의인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의인법 모르는 학생 없습니다.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서
그래서 사람 같은 거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개념을 아는 거랑 기준을 아는 거는 다릅니다. 사람 같은 거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한테 지문을 주고 여기에 의인법이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볼 때 너는 무슨 기준으로 찾을 거야?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3 수업하는 교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주고 내가 아이들한테 여기에 의인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자 라고 한번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옛날 수능이긴 하지만 2번을 저랑 같이 한번 봐주시면은 내소사 꽃살문의 꽃문양들은 모두 살아있는 듯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던데 앞으로 우리나라 이런 자연에 관심을 갖고 여행을 자주 해야겠다. 여기에 의인법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보통 반반 정도 갈립니다. 있다고 하는 친구들 반, 없다고 하는 친구들 반이요. 근데 그렇게 갈리는 이유 자체가 애들이 의인법이 사람 같은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에서 얘기하는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것과 사람 사이에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하거나 듣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한테 아무리 말을 걸어도 강아지가 진짜로 내 말을 듣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말을 듣는 거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문학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아지랑 대화가 안 되니까 강아지의 내면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면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갖는 것도 사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아까 2번요. 내소사 꽃살문의 꽃문양들은 모두 살아있는 듯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뽐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다라는 심리를 지녔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의인법이 허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거가 아니라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2회 특강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개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오면 판단 기준은 이렇게 갈 거야 해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꼭 저랑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의인법이 뭐야 라고 하면 사람 같은 거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은 아직 개념어가 많이 모자라니 개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기간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국어 문법입니다. 요거는 1학년, 2학년 둘 다 상관없는데 1학년 친구들은 경기여고를 제외하고는 다 1학년 기말고사나 2학기에 중세국어 문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세국어 문법이 힘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대국어 문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원문 자체가 고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읽기 힘든 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1학년 때 이미 내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이기는 한데 그래서 2학기 내신을 혹은 기말 내신을 예습하고 싶은 고1이나 혹은 1학년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자꾸 틀린다라고 하는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차로 수업을 할 건데 첫 주차에는 훈민정음 제자원리, 운용방식, 어휘, 조사까지만 수업을 할 거고 2회차에 이제 테스트를 본 다음에 높임법, 의문문 등 기타로 갈 건데 사실 얘는 어떻게 수업할까가 중요한 것보다 아이들한테 얼마나 양질의 문제와 필기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두 번의 수업만으로 엄청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생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두고두고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중요해서 이제 저는 교재에다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 저희가 수업용 교재가 하나 나갈 거고 원문 손필기 자료가 하나 나갈 건데 수업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개년 교육청 1,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의 그 평가원 기출까지 수록을 해둬서 저랑 수업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여름방학까지는 지속적으로 풀 수 있게 문제를 충분히 수록을 해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문 손필기 자료인데 사실 이게 내신할 때가 아니면은 이 손필기 자료를 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내신 때는 선생님들이 손필기 자료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수능을 위해서 손필기 자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수능이든 교육청이든 아니면 내신이든 중세국어 문법 관련해서 나오는 원문이 크게 7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삼강행실도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손필기를 색깔별로 예를 들면 조사는 다 빨강색, 운용 방식은 다 파랑색, 어휘는 다 초록색 해가지고 손필기 자료를 제공할 거니까 요거는 수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자료를 받아가서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는데도 그 다음 내신 공부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 거고 만약에 꼭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자기가 좀 문법이 모자란데 1학기 기말이나 2학기 내신을 좀 철저히 공부해야 된다 하는 고1 학생들은 그 2주, 3주 빈 시간에 꼭 중세국어 문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2학년 친구들은 지금 급한 거는 아니지만 본인이 엄매를 선택할 거고 어느 정도 정시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면은 여름방학까지는 중세국어 문법을 정리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빠릅니다. 이제 근데 이 주제별 고전시가 같은 경우인데 어머님들 이제 학생들 고전시 딱 펼쳐주고 읽으라고 하면은 애들 다 어떻게 읽냐면은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바람, 자연,
좋아.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단어만 이렇게 꼽아가지고 읽지 문장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내신에 했었던 작품만 기억력으로 읽어내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외부 지문도 못 풀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을 도저히 독해할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주제별 고전 시가를 준비했는데 사실 나오는 고전 시가가 뻔합니다. 4개밖에 없어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자연, 애비 이렇게 외우자 해서 어차피 그 고전시에서 주제는 4개밖에 없다. 자연친화, 연군지정, 애정, 비판 한탄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저는 수업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하냐면 읽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그런 특강 많잖아요. 관동별곡 몇 시간 정리하기, 뭐 아니면은 뭐 주요 가사 5개 몇 시간 안에 정리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의미 없는 게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애들 한 달마다 갈아 끼웁니다, 이 뇌를. 그래서 한 달 지나면 까먹고 한 달 지나면 까먹는데 제가 거기서 5개를 아무리 자세히 해줘봤자 지나면 까먹고 지나면 까먹어서 저는 암기하는 고전시가 풀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로는 정말 스스로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글자가 나오면 우리 이렇게 바꿔 읽을 거고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 읽을 거야 해서 고전시가 읽는 법 먼저 가르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제일 때 이런 시어들은 이런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이런 시어가 쓰인 작품들을 보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친화로 갔을 때도 자연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 작품을 보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별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 그 다음에 거기서 자주 출제되는 어휘별로 이제 고전 시간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도 꼭 제 수업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이런 작품 하나씩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어휘를 한번 딱 공부를 하고 그 어휘가 나오는 작품들을 쭈루루 공부하면 훨씬 아이들의 그 이해도나 기억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시, 2차시가 있는데 첫 시간에는 고전시가 읽는 법 먼저 가르치고 자연친화랑 애정 진행할 거고요. 2회차 같은 경우에는 1회차 수업에 대한 테스트 한 다음에 연군지정이랑 비판 한탄 같은 경우로 갈 건데 요거는 제가 수업하지 않는 작품까지 교재로 주는 게 제가 고전시가 백과사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 작품 쭈루룩, 애정 작품 쭈루룩, 연군지정 쭈루룩 해서 제가 백과사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수능을 위해서도 좋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외부 지문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 작품이 연군지정 작품이었으면 그 연군지정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 지문이 나오기 좋은데 제가 작품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내신 공부를 할 때도 좀 펼쳐서 아 여기가 연군지정 파트니까 여기 시존 한번 공부하고 가야지 해서 외부 지문 대비용으로도 쓰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 자료까지 제공이 된다 하고 이제 수업 교재는 고전시가 씹어먹기라고 해서 이제 주제별 그 다음에 어휘별 작품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3개예요. 하나는 중세국어 문법, 또 하나는 방금 했던 고전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문학 개념어인데 이거 3가지는 중간 기말 사이여도 좋고 아니면 여름방학이어도 좋습니다. 가능한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아서 꼭 제 수업이 아니어도 EBS에도 많은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인터넷 강의로도 이렇게 짧게 올라와 있는 강의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내신에만 치중하지 말고 교과서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좀 커버가 되면 수능이랑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내신 모두 커버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조금 학습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인강이 제공되는데 그건 이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께 따로 안내가 나갈 거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